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요즘은 참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평범하게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 결혼하고서 자식을 낳고 키우며 노후까지 탄탄하게 흘러가는 이 길이 평범하지만 제일 어려워졌죠. 전 남들이 평범하다는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높은 곳만을 원하는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은 크게 달라졌어요. 인생의 가치관마저 변하게 만든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요. 전 대전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 밑으로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고 부모님은 매일같이 장사를 하셨어요. 어릴 적엔 가게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부모님은 내내 식당 일에 매달리시곤 했습니다. 어릴 땐 그게 참 서운하고 서러울 때도 많았죠. 늘 소풍이나 현장 학습을 갈 때면 엄만 동네 김밥집에서 김밥 한 줄만 덜렁 싸주실 때도 있었어요. 아이 또 엄마 또 김밥집에서 산 거야? 그냥 엄마가 밥에서 싸주면 안 돼? 다른 애들은 죄다 도시락에 김밥 싸오는데 왜 맨날 난 은박지에 김밥만 싸가냐고. 승태가 엄마 바빠. 바로 식당에 가봐야 돼. 이번만 좀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니? 엄마도 밖에서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그러지. 다음엔 꼭 싸줄게, 꼭. 맨날 다음에 언제 싸줄 건데? 그땐 저도 어린 마음에 엄마에게 투덜대며 화를 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엄마 입장에선 사는 게 바쁘고 힘들다 보니 일일이 다 챙겨줄 수 없으셨던 거겠죠. 그러다 하루는 아버지가 시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오시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다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셨고, 제가 그때 엄마를 도와 칼국수집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원래도 쉬는 날에 잠깐 일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처럼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장사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녁 시간 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장사가 끝나고 나선 청소도 해야 되지. 한 번 제대로 앉아서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전 학교에 다녀오고 난 후에 일을 했던 거였는데 아침 새벽부터 일을 하는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전엔 주말에 도와달라고 부모님이 부탁을 해도 못 들은 척 안 갔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겪고 나니 부모님을 도와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꼬박꼬박 쉬는 날에 가게로 가니까 부모님이 엄청 깜짝 놀라시기도 했습니다. 이야, 승택이 오늘도 왔어? 웬일로 요즘 주말에도 빠지지 않고 가게로 와? 뭐 용돈이라도 필요해?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도와드리려고 온 거예요. 아예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돼. 뭐 얼마나 필요한데? 네 엄마 몰래 이 아버지가 용돈 좀 챙겨주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여기 치우면 되죠? 제가 여기 치울 테니까 좀 앉아 계세요. 어린 저도 이 힘든 일을 엄마 아버지 두 분이서 내내 하고 있었다는 걸 느끼고 나서부턴 정말 저도 정신 차리고 부모님 일도 도와드리고 공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부모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학원에 다닐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니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고등학교 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덕에 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답니다. 전 이 모든 게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 전 중견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요. 취직 소식을 전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분도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죠. 승태가 합격했다면서
장하다, 장해, 우리 아들. 역시 우리 아들 합격할 줄 알았어. 이제 마음 푹 놓고 지내라. 그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니. 엄마 고마워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엄마 매일같이 물 떠놓고 기도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엄마도 앞으로 푹 주무세요. 제 걱정하시지 말고요. 으이구, 네 아버지 왜 쓸데없이 애 걱정하게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선. 그래, 승태가 이제 엄마가 마음이 놓인다, 놓여. 우리 승택이 앞으로 잘 될 거야. 얼마나 열심히 사는 앤데 잘 되고 말고. 그렇게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고서 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면 부모님께서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서 한 5년쯤 지났을 때 저희 집에도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가게를 확장 이전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실 그전까진 소소하게 작은 규모로 칼국수집을 운영하셨는데 어느 순간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을 한다며 부모님은 말을 하셨죠. 전 그런 부모님의 열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새로 싹 가게 인테리어를 해드렸어요. 그걸 보고선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새로 오픈을 하고서 저도 그날은 도와드리러 갔었는데 너무나 민망하게도 엄마 아버지께서 자꾸 오는 손님들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아들이 인테리어를 해줬다는 그걸 자랑하셨답니다. 어머, 사장님, 가게도 옮기시고 전보다 엄청 좋아졌네요. 그죠? 이거 다 우리 아들이 해줬어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닌데 아들이 직접 돈 모은 걸로 싹 다 해줘가지고 우리 돈은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사장님 엄청 효자 아들 두셨구나. 그러게요.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깊고 효심이 가득한지 저희도 이번에 알았네요. 그러면서 엄청 뿌듯해 하시는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민망하면서도 참 기뻤습니다. 가게가 잘 돼 이전했다는 것보다 아들이 이렇게 뭔가 해줬다는 거에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전 더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전 정말 열심히 일을 해 회사에서도 점점 인정을 받게 되었고 연봉도 차근차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운도 뒤따라줬겠지만 전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 노력이 빛을 본 건지 또래보다는 많은 연봉도 받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론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을 잡고 있었음에도 결혼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적었고요. 그래서 40대 초반까진 결혼 문턱도 가보지 못했고 연애도 많이 할 수 없었죠. 그러다 회사에서 사회 환원 사업으로 하는 봉사활동으로 유기견 센터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봉사를 왔던 사람이었는데 유기견들을 너무 애정어린 눈빛으로 돌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그날을 계기로 전 봉사를 갔던 유기견 센터에 종종 혼자 봉사를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여자를 자주 마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여자와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진짜 외모도 예뻤고 키도 크고 늘씬했는데 하는 행동은 정말 털털하고 소탈하더라고요. 그런 반전 매력에 전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적극적인 저의 구애로 그 여잔 제 여자친구가 됐답니다. 저보다 7살이 어렸던 그녀는 과거에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종종 대역 배우로 TV나 드라마에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어쨌든 10여 년을 넘게 배우의 꿈을 키우다가 포기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죠.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도
참 사람이 애교도 많고 성격도 밝아 참 좋았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저와는 다른 톡톡 튀는 매력에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참 행복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저한텐 서울 강동구 쪽 집도 마련되어 있었고 나이도 있고 직업도 안정적이다 보니 결혼을 고민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1년 정도 연애를 한 후에 저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처음 여자친구를 데리고서 집에 인사를 갔을 때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나 같이 칼국수 가게로 갔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 최민경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승택이랑 결혼한다고? 세상에나 반가워요. 난 우리 승택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처자 데리고 온다는 것도 놀랐는데 아니 어쩜 연예인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칼국수를 먹게 되었는데 여자친구는 칼국수를 먹을 때도 참 저희 부모님 기분을 너무 좋게 해주더라고요. 어머님, 칼국수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네요. 저 또 먹어도 돼요? 아이, 그럼 되고 말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고맙네. 어쩜 이렇게 밥 먹는 것도 복스럽고 예쁘냐. 우리 승택이가 아주 예쁜 처자를 색식감으로 데려왔구만. 그렇게 저희 집에선 여자친구를 너무 예뻐하셨고 저 역시 예비처가 인사를 갔을 때 정말 환영을 해줬습니다. 예비처가엔 장인 장모님과 아내, 처제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딱 첫인사를 할 때부터 이미 절 사이로 맞아주시면서 아들처럼 대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더군요. 그 정도로 양가의 환영을 받으며 저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신혼집도 마련되어 있겠다. 양가에서도 환영해주겠다. 정말 저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 행복이 결실로 이루어졌는지 저희는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도 하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서 엄마가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엄마의 들뜬 목소리가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날 정도예요. 엄마, 집사람 임신했어. 임신.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세상에.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민경이 몸은 괜찮니? 입덧은 안 하고? 뭐 따로 먹고 싶다는 건 없다니? 엄마, 아직 6주밖에 안 돼서 아기 집도 못 보고 왔어. 다음에 가서 보고 올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다음 주에 집에 가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가긴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 거야. 그래, 그래. 아이, 몸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집에 오는 게 중요해.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한다. 어쩜 이렇게 기쁜 소식이 빨리 온다니. 내심 속으로 바라긴 했다만 이렇게 빨리 소식이 들릴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어. 정말 축하한다 아들. 그렇게 저흰 예비 부모가 되었답니다. 아는 임신을 하고서 입덧이 심하다 보니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전 그런 아내를 살뜰하게 챙기면서 직장 생활을 했고요. 초반엔 입덧 때문에 몸무게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서서히 입덧도 없어지고 아내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전 그때 정말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임신 과정을 겪는다는 게 너무나 고맙고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전 옆에서 그런 아내 수발을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느 날, 정기 검진을 갔던 아내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날은 또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었던 날이라 같이 병원에 가주지 못했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아내의 통곡 소리였어요. 여보, 어떡해? 우리 복댕이 어떡해? 여보, 왜 그래? 왜 울어?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여보, 우리 복댕이가 심장이 안 뛴대. 심장이 뛰지 않는데, 여보. 아내가 전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서 전 한참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는 결국 5개월 만에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죠. 병원에선 원래 중도 유산이 흔한 일이라곤 했지만 저희의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특히나 아내는 유산을 하고 난 후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매일같이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배웅을 해주던 아내는 유산 후 단 한 번도 침대 밖으로 나와 제가 출근하는 걸 보지 않았죠. 거기다가 낮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지 퇴근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아내는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있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 아내가 전 너무나도 안쓰럽고 미안하고 왠지 모를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 하루는 누워있는 아내의 등을 쓸어주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복댕이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었나 봐. 선생님도 얘기하셨잖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물론 마음은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당신 이러다가 건강 나빠져. 어? 여보, 난 아직도 우렁차게 뛰던 우리 아이 심장 소리가 생생해.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냥 쉽게 잊을 수가 있냐고. 여보, 쉽게 잊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몇 개월을 아내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슬퍼했어요. 전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직접 아이를 품었던 아내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유산을 하고서 힘들어하는 시기에 명절도 찾아왔었는데 저희 집에서 먼저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승태가 이번에 명절 땐 집에 내려오지 말고 니처랑 같이 좀 시간도 보내고 그러려무나. 아직 많이 힘들어하지? 네, 그래도 한번 가야 하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저도 통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아유 아니야. 큰일 겪었는데 당연히 마음 추슬러야지. 니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너도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며느리가 좀 더 마음이 힘들 거다. 옆에서 같이 이겨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금방 또 나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우린 나중에 보면 되니까 내려오지 말고 푹 쉬고. 전 엄마의 전화를 받고서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 엄마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아내는 알겠다고 하면서도 처가댁엔 가고 싶다고 얘기를 꺼내더군요. 나 우리 집엔 다녀오고 싶은데 그래도 돼? 처가댁에? 당신 괜찮겠어? 힘들면 그냥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께 전화드릴게. 아니야. 나 엄마 밥도 먹고 싶고 엄마 밥 먹으면 좀 기운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시댁에 안 내려가니까 사실 얘기하기 좀 그랬는데 나 가도 되는 거지? 아,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명절엔 저희 집엔 가보지 못했지만 처가댁에서 명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다행히 처갓집에 가자 아내는 정말 전처럼 잘 웃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유산 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늘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식구들이 편해서 그런지 늘 장모님이나 아니면 처제를 데리고서 쇼핑을 가더라고요. 처음엔 아내가 워낙 기분이 왔다 갔다 했던 시기라 어떻게든 그런 아내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싶어 별말을 하진 않았어요. 늘 쇼핑을 다녀오면 제가 퇴근했을 때 저한테 어떤 걸 샀는지 보여주곤 했는데 그때 아내의 표정이 참 밝았거든요. 여보, 이거 봐봐. 예쁘지? 나 오늘 쇼핑하면서 엄청 득템한 것 같아. 이거 원래 진짜 비싼 건데 오늘 가니까 세일을 엄청 하는 거 있지?
엄마가 보더니 진짜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 그래? 당신 재밌었나 보네. 근데 저번에 원피스 많이 샀다고 이젠 안 산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에이, 봐봐. 내가 샀던 거랑 디자인이 다르잖아. 아무튼 원피스는 이걸로 끝. 진짜 다음엔 안 살 거야. 아, 그리고 오늘 엄마가 하루 종일 고생해서 나 쫓아다녀서 엄마 옷도 한 벌 사드렸는데 괜찮지? 그건 얼마 안 해.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 후로도 아내는 계속해서 쇼핑에만 몰두를 했죠. 집안일은 사실상 어른 둘이서 생활을 하니 할 것도 별로 없었고, 솔직히 매일 청소나 빨래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쇼핑하고 밖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쓰는 돈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죠. 사실 전 연봉도 낮은 편이 아니라서 웬만한 2인 가구 생활비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카드값이 늘어나더라고요. 결혼 1년 차가 지나가면서부턴 기본 500만 원이 넘어가면서 600만 원, 700만 원까지 늘어가고 심지어 1000만 원까지 나올 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 아내에게 집 재정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사실 제가 신혼집으로 마련한 아파트는 대출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내에게 대출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 나를 잡고서 얘기하게 되었죠. 그런데 재정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고 나니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뭐야, 여기 집 자가라고 한 거 아니었어? 무슨 결혼할 땐 집 하나 떡하니 해온 것처럼 하더니 당신 집이 아니고 은행 집이었네. 아니, 그게 아니라 대출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남아있는 거야. 아,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 대출이면 많이 없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하여튼 매달 나가는 고정비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라고. 당신 그 카드 쓰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쓰는 것 같아서. 내가 무슨 과하게 쓴다고 그래. 내가 쓸데없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한 물건 사는데 쓰는 거잖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휴, 아무튼 알겠어. 이제 당신 대출 많이 남아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참고할게. 전 아내 반응에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참고하겠다고 했으니 그 뒤론 좀 변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죠. 그러다 얼마 후 처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도 언니라고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냐길래 그냥 가전제품 하나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아내는 진짜 무슨 한도도 생각 안 하는지 그날 엄청나게 카드를 긁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문자가 뜨는 거였습니다. 냉장고 몇 백, TV 몇 백, 세탁기 몇 백, 이러면서 계속 결제가 되는데 나중에 카드 대금이 대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총 1,900만 원이 나온 거였어요. 와, 그걸 보고서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바로 회사에 반차를 내고 그 매장으로 달려가 다 취소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실 알고서 처갓집에서부터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장모님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자네, 자네 어떻게 우리 딸 혼수 사준 거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다 취소하면 어쩌는가? 당장 신혼집에 들어갈 것만 급하게 산 건데. 아니, 얘기라도 좀 하고서 취소하면 되지. 일정 다 맞춰서 산 건데 취소하면 어떡해? 장모님, 카드를 쓰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어야죠. 어떻게 아내만 믿고 그걸 홀라당 다 써버리십니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접 매장 가서 다 취소했다며? 아휴, 매장에서 나한테 전화 와선 얘기해 주는데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아휴, 정말 치졸해가지고 진짜. 아유, 됐네.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그러더니 뚝 하고 끊어버리는 장모님의 전화를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그날 이후로 저한테 말도 잘 걸지 않더라고요. 아니, 화낼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정말 속에서 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내는 그렇게 저랑 냉전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 카드를 쓰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진짜 도대체 절 뭘로 보고 그러는 건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날 아내에게 딱 얘기를 했죠. 당신 내 카드 내놔. 앞으로 카드 내 거 쓰지 말고 생활비 줄 테니까 그거 안에서 써. 당신 계좌로 넣어줄 테니까. 뭐?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지금 돈 안 번다고 째째하게 이러는 거야? 돈 안 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 좀 해보자. 솔직히 나 혼자 돈 버는데 어떻게 당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다 쓸 수가 있어? 아끼고 모아서 나중에 미래를 위해 쓸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미래를 생각을 안 해. 나도 다 쓸만하니까 쓰는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먼저 동생 혼수 사주라고 한 거 잊었어?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것도 정도 것이지.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여튼간 당장 카드 내놔. 안 주면 내일 바로 분실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결국 저희는 그날 이후로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정말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 차가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천사 같던 아내가 이렇게 변한 건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무리 유산 후 충격이 컸다지만 이 정도까지 변할 수가 있는 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생활비를 줄여서 주니 나름 아낸 열심히 그 안에서 생활비를 쓰고 살림도 하고 잘 지내더군요. 전 아내가 이제야 좀 정신 차리고 전처럼 돌아가는구나 생각했어요. 거기다 저랑은 말은 안 하면서도 아내는 중간중간 저희 집에도 연락하고 지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제 화가 좀 누그러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처제 결혼할 때 따로 두둑하게 추기도 하고 소소하게 가전제품도 사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또 아내도 마음이 풀렸는지 점점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한 5개월쯤 지났을 무렵 저에게 신변에 큰 변화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이 되면서 부장으로 승진까지 했는데 갑자기 그때쯤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고 임원들부터 사원들까지 정말 많이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아내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지 어느 날은 저한테 먼저 묻더군요. 여보, 당신네 회사 요즘 구조조정한다며? 당신 부장 올라간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 아직 아니지? 괜찮은 거지? 모르지 뭐. 워낙 상황이 심각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임원들 중에서도 잘리는 사람 있다는데 뭐 부장이라고 다르겠어? 뭐? 설마 당신 이제야 승진했는데 그런 사람을 자를 리가 아니지? 아닌 거겠지? 당신 진짜 회사 잘리기만 해봐. 어떻게든 버텨야 돼. 알았지? 걱정을 하며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사실 이게 절 위한 걱정인지 아니면 본인을 위한 걱정인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뭔가 아내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전 아내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 아내의 얼굴은 아주 새하얘졌습니다. 뭐? 진짜야? 진짜로 당신 구조조정 당했다고? 정말? 그래. 회사가 어려운데 어쩔 수 없겠지.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릴 테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옆에서 걱정 말라고 얘기를 해도 아낸 그 뒤로 아무런 말을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구조조정을 당한 건 전데 절 좀 위로해야 하지 않나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 둘이서 생활할 거면 사실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처럼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전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차피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절 흔들어 깨우는 거였죠. 그건 바로 아내였어요. 여보, 여보, 당신 좀 일어나 봐. 어? 일어나 보라고. 왜? 나 좀 더 자면 안 돼?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하단 말이야. 이따가 나가보기도 해야 되고. 지금 잠이 와? 당신이 지금 잠이 올 때냐고. 내가 진짜, 이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자, 당신 얼른 이거 봐. 뭔데? 그러면서 아내는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전 잠도 제대로 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종이를 받았어요. 그리고선 찬찬히 종이를 살펴봤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종이는 다름 아닌 합의 이혼 신청서였거든요. 뭐야? 당신 이거 뭐야? 이혼 신청서? 당신 설마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야? 어제 내가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나 솔직히 당신이랑 3년 살면서 진짜 힘든 적 많았거든? 근데 진짜 오로지 딱 하나, 당신 능력 가지고 지금껏 참은 거야. 근데 뭐? 회사에서 잘려? 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혼해. 뭐?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이혼한다고? 그래, 당신 카드도 나한테 안 주지. 생활비도 그렇다고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능력도 없고, 내가 당신 곁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는데? 그리고 당신 그거 알아? 얼굴은 못생겼어도 남자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난 능력 없는 인간이랑 안 살아. 우리 애도 없는데 이참에 갈라서 자고, 소송하기에도 귀찮으니까 합의로 끝내고, 어차피 난 당신한테 남아있는 감정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합의로 끝내. 그러면서 아내는 뒤돌아 바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전 잠결에 일어나 진짜 영문도 모르고 물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채 하루 만에 바로 이혼장을 써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지, 그동안 제가 아내라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혼 신청서에 다 작성을 했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가 같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돼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엄청나게 절 재촉하기도 하더군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도대체 회사도 잘린 사람이 어디 그렇게 쳐 돌아다니고 있냐고. 가서 협의 이혼장 접수해야 한다고 했지? 당신 일부러 나한테 그러는 거지? 일부러 나랑 이혼 안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뭔 소리야. 이혼해. 이혼하자고. 근데 나 진짜 정신없이 바빠. 그래서 시간이 안 되는 것뿐이고 다음 주엔 같이 가자고. 같이 가서 아예 끝내자고. 당신 진짜지? 이번엔 또 바쁘다고 핑계대기 없기야? 이혼 성립되면 짐 싸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솔직히 이혼 생각이 있다던 사람이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거기다가 이혼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낮에 저한테 전화 와서 이혼하자고 닥달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은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 아내의 진심을 그때 알게 되었죠. 아침에 전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 출근하며 만들게 된 명함을 식탁에 딱 올려놓고 출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깨어나 확인한 아내가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신 식탁 위에 이거 뭐야? 이 명함 뭐냐고. 여보, 새로 명함 팠어? 이거 원래 당신 회사 명함 아니잖아. 어, 이거 내가 새로 들어갈 회사야. 뭐? 여기 찾아보니까 엄청 큰 회사던데 전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 아니야? 여길 당신이 들어갔다고? 언제? 어떻게? 회사 구조조정 소식 알려지고 나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 연봉이나 조건도 뭐 전부 다 좋아지고 하여튼 간에 난 거기 다닐 거야. 솔직히 젊었을 때부터 쭉 다녔던 회사고 애정이 많았던 회사다 보니 어떻게든 버티고 싶은 생각이 좀 컸었지만 사실 제가 어딘가로 감으로써
제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남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 전 과감하게 이직을 선택했던 거였어요. 또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런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회사를 옮기게 되었어요. 거기서도 역시나 부장급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똑같은 부장이었지만 훨씬 더 대우도 좋고 복지도 좋았고 연봉도 더 높았습니다. 회사 규모 자체도 달랐으니 아내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동안 까칠했던 아내의 목소린 한순간에 달라졌더라고요. 뭐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니까 엄청 큰 회사던데, 아이, 당신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였어? 그럼 나 이혼 당장 취소할게. 당신 연봉도 더 높아졌을 테고, 그럼 카드도 다시 나 줄 수 있겠네? 생활비도 좀 올려줘도 좋고, 우리 집 더 챙길 수 있겠다. 그지?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당신 뭐 먹고 싶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이혼이 장난이야? 근데 어떡하냐? 나 이미 어제 변호사 다 만나고 왔는데. 뭐라고? 변호사라니. 아이, 내가 진짜 뭐 이혼하자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래, 네가 그렇게 말만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어. 근데 어쩌냐? 난 너랑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거든. 넌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 한번 제대로 번 적도 없고 한 푼이라도 재산에 일조한 거 없잖아. 거기다가 네 말대로 우리한테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직장 생활한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내조한 것도 아니잖아. 저녁밥 제대로 차려준 적 몇 번이나 있냐고. 지금껏 넌 내 돈만 뜯어갔잖아. 아냐? 생각해보니까 넌 재산분할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도 될 것 같네. 지금 사는 이 집도 내 집이잖아. 네가 올 때 10원 한 장이라도 들고 왔냐? 여보, 아이, 왜 그래? 왜 그래 무섭게. 나 그냥 해본 말이었어. 그냥 순간적으로 화나가지고 해본 말이었다고. 네,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을 경고성으로 절 어떻게든 압박하고자 한 말이었어요. 실제로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만 봐도 제가 당연히 마음이 확 접혔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진짜 겨우겨우 아내에 대한 마음을 붙들고 있었는데 딱 이혼 서류를 내밀자마자 그렇게 아등바등 붙들고 있던 손이 딱 놓아지더라고요. 전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아내에게 냉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기 싫다고? 그래도 어쩌겠어. 당신 싫으면 소송이라도 해야지 뭐. 당신 지금껏 사치하고 생활비 펑펑 쓰고 그런 거 다 유책 사유로 소송도 된대. 당신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소송해서 이혼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짐 싸서 나가. 퇴근하고서 당신 얼굴 보면 진짜 내 기분 더러울 것 같으니까. 나 2번은 얘기 안 한다. 알았지? 그리고선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내 기분 맞춰주느라 눈치도 많이 봤었는데 이젠 전혀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니 진짜 속 시원하더라고요. 아내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전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보인 기가 막힌 광경에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장인, 장모, 처제까지 다 와 있었어요. 거기다가 거실엔 떡하니 밥상까지 차려놓고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장인과 장모, 처제까지 합세해 저한테 알랑방귀를 끼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아이고, 오서방 왔나? 일하느라 피곤했지. 얼른 앉게나. 자네가 좋아하는 음식 자네 장모가 오늘 열심히 차렸네. 안 그래도 힘들 것 같아서 다음에 올까 하다가 마침 또 좋은 술이 들어와서 내가 자네랑 한잔하려고 가지고 왔네. 자네가 또 술 맛을 기가 막히게 알지 않는가? 맞아, 맞아. 우리 오서방이 그런 거 또 잘 알지. 오서방 피곤하지? 얼른 밥 먹어. 내가 자네 좋아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몰라. 우리 민경이가 자네 기분을 나쁘게 했다며? 내가 아주 홍군형을 냈어. 그러니 자네 기분 풀고 이거 먹고 화해하면 안 될까?
형부, 저희 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언니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아참, 형부 이직하셨다면서요? 거기 엄청 큰 회사던데 축하해요. 제가 형부 이직 기념으로 축하 파티 하려고 케이크까지 사왔는데 밥 먹고 같이 먹어요. 그래, 그래. 우리 축하 파티도 해야지. 우리 오서방 이렇게 일이 잘 풀렸는데 당연히 파티해야지. 얼른 앉게나 앉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처가댁 식구들을 보면서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 웃으며 얘기를 했어요. 아, 참. 사람 이래서 잘 되고 봐야 한다더니만 다 모여있으니까 차라리 잘 됐네요. 좋습니다. 이참에 할 얘기 끝내죠. 할 얘기라니, 오서방. 우리 민경이가 감정이 격해져서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그거 다 진심 아니야. 민경이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애미로서 사과할게. 그러니까 자네 조금만 더 생각해보게. 생각이요? 어떡하죠? 이미 버스 떠났는데요. 제가 뭐 거지들 먹여 살리는 자선사과도 아니고 언제까지 제가 돈 대주고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뭐, 뭐 거지들? 거지라니. 우리더러 지금 거지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럼 누구한테 거지라고 하겠어요? 그러자 제 말에 장인, 장모, 처제 모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며 화를 참지 못하더군요. 그동안 그렇게 돈줄로 볼 땐 언제고 제가 사실대로 말하니 화를 내는 게 정말 웃겼어요. 그런 세 사람에게 전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좀 정신 차려서 사세요. 한 명은 연기 한다면서 제대로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하나 해보려는 생각도 없고 또 그 동생이란 사람은 결혼해서 시댁에서도 남편한테서도 인정 못 받아 이혼한 애 만회하고 앉아있고 거기다가 엄마라는 사람은 뒤에서 딸들 조종해서 사이들 등골 빼먹으려고 하고 거기다 아빠라는 사람은 이런 아내 딸들 보면서도 한 번 제대로 말도 하지도 않고 이런 집안이 거지들이 아니면 뭡니까? 뭐? 자네 지금 말 다 했는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지. 그럼 이런 소리 들으셨으니 이혼하라고 하셔야죠. 아니, 그건 또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자네가 화나서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한다만 우리가 또 그지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혼하라고 못하시네요. 아마 제 돈으로 앞으로 쭉 생활해야 하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절 돈줄로 봤는데 제가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니까 저 잡아두려고 오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저 앞으로는 절대 안 당합니다. 아니, 못 당합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만 나가주시죠. 여기 제 집인 거 아시죠? 오늘은 생각지도 못하게 오셨지만 다음번에 또 이렇게 몰래 찾아오시면 그땐 경찰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하실 때 나가시죠. 그러자 가만히 있던 아내가 나서서 저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여보, 여보 왜 그래?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 다 와서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그러냐고. 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신 나 이혼하자는 소리 함부로 안 꺼낼게. 제발. 어? 나 좀 용서해줘. 용서? 야, 네가 진 것 한 짓을 생각해봐. 그래놓고 무슨 용서야? 네가 여태껏 한 짓이 너랑 나 사이 건너지 못할 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용서라니 말 같지도 않게. 됐고, 네 식구들 싹 다 데리고 꺼져. 안 그러면 너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 다 유책사로 넣어서 위자료 두둑하게 챙길 거니까 썩 꺼지라고. 여보, 나 두 번은 말 안 한다고 했다. 당장 나가. 결국 아내는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왕왕거리던 제 머릿속도 조용해졌어요. 사람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그날은 참 저에게도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전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사실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었어요. 애초에 집은 결혼 전에 형성된 제 재산이었고 그렇다고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아내가 크게 기여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아내 손에 쥐어진 재산은 그다지 크지 않았죠. 사실 한 푼도 나눠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더 분쟁을 이어나가봤자 저만 피곤하고 거지 동냥한다고 생각하고서 죽어서 끝내버렸네요.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 그동안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걸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도 잘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부모님은 오히려 제가 돈 가지고 유세 부려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셨어요. 아내는 은근슬쩍 부모님께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며 매번 전화할 때마다 흘렸다더라고요. 부모님은 아내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셨지만 전 정말 아내가 어떻게 이런 짓까지 했을까 싶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제 전 아내가 되었고 마침내 그 질긴 인연은 끝이 나버렸어요. 4년간의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전 그 시간이 제 인생을 정말 확 바꾸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전 아내는 종종 저한테 후회한다며 연락이 오지만 전 냉정하게 다 끊어버렸어요. 사실 지금은 전 결혼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제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 여동생이 얼마 전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도 낳았는데 매제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늦은 나이에 서로 인연을 만나 결혼해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볼 때면 아,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잠깐 들 때도 있지만 아직까진 결혼은 마음이 가진 않네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부모님께 여동생이라도 손주를 안겨드렸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은 칼국수 집을 잘 운영하고 계세요. 아침 새벽부터 식당에 나가 저녁 마감까지 줄곧 일을 하시는데 이젠 제발 좀 휴식도 가지시면서 노을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한번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극구 가게 문 닫는 걸 반대하시더군요. 사람이 언제 늙는지 알아? 잊혀질 때 늙는 거야. 잊혀질 때. 우릴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쉬고 싶다고 가게 문 닫아버리면 언젠간 우리도 잊혀질 거 아니냐. 아버진 평생 힘 닿을 때까지 일할란다. 네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이젠 연세도 생각하셔야죠. 평생 일만 하시고 살았는데 안 힘드세요? 아유 힘들지.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 그치만 이 일을 하면서 니들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고 여지껏 살고 있잖니. 우리한텐 복동이나 다름없는 가게인데 어떻게 그만둬? 여긴 나랑 네 엄마 삶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자꾸 그만두라 하지 말어. 그렇게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나서부턴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진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의 삶인 가게를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라도 종종 찾아뵙고 도와드리려고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듯 여러분들의 일도 정말 소중하고 훌륭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훌륭한 인생을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저 역시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제 일을 해보려고요. 물론 힘든 날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다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늘 행복한 추억이 가득 남으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모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장을 날린 30대 여자입니다. 전 연애 때 저만 바라보던 남편을 믿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 깊이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의 화끈한 복수가 누군가의 웃음이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엄만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여장부로 통하셨습니다. 동네에서 크고 작은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엄마가 등판하면
아무리 진상을 부리던 사람이라도 한 발 물러설 정도였죠. 언젠가 우리 집 앞 골목의 주차 문제로 주민들끼리 말다툼이 있었는데 한 아저씨가 욕을 섞어가며 동네가 아주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추리닝 차림의 저희 엄마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드셨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말로 해결하면 되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목청 자랑하려면 노래방을 가든가. 여긴 주택가예요. 우리 집 바로 앞이라고요. 내가 여기 산지 20년이 넘는데 여긴 경찰보다 내 선에서 해결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그 입 다물고 차나 빼세요. 그때 엄마의 기세가 얼마나 위풍당당하던지 아저씨 기차 화통 같던 목소리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엔 헛기침이나 몇 번 하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전 사고 한 번 안 치고 모범생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굳이 매를 들지 않아도 그저 눈빛 하나면 게임 끝이었거든요. 사춘기 때 한 번은 반항을 해보겠다고 대들었다가 아주 크게 혼쭐이 났습니다. 송가은, 너 방 청소 언제 할래? 이게 사람 사는 방인지 돼지우리인지 모르겠다. 학원 갔다 오면 방부터 치워.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도 힘들다고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동생들도 방 안 치우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지 집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막상 소리를 빽 지르고 보니 그제서야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공기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엄만 한참 절 쳐다보다가 아주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지?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무작정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이라고 했지? 난 내 딸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너 방금 했던 말 다시 말해봐. 아니, 저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다 오는데 방 청소까지 할 시간이 없다고요. 다음날 학교도 일찍 가야 하고요. 청소는 주말에 할게요. 그래, 그렇게 네가 원하는 걸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 되지. 소리부터 지르면 되는 거야? 그건 네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투정 부리는 거야. 엄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대화할 생각 없다. 단호한 엄마의 말씀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전 그 주 주말 군말 없이 말끔히 방을 치웠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신다면 아빠 늘 그 옆에서 부드럽게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존재였죠. 아빤 버스 운전기사였는데 가끔 엄마에게 혼이 나면 일부러 아빠가 운행하시는 버스를 타기도 했어요. 아빤 뚱한 제 얼굴을 보고는 먼저 장난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학생, 이 버스는 방긋방긋 잘 웃는 사람만 태워요. 그렇게 무표정이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아빠의 장난에 제가 피식 웃으면 아빠도 운전대 너머로 흐뭇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전 아빠의 버스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속상한 날에도 괜히 기분이 울적한 날에도 아빠의 버스에 올라타면 기분이 한결 나아졌거든요. 그렇게 엄마의 든든한 보살핌과 아빠의 다정한 위로 속에 전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계약직 직원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송주임이 성실한 과는 우리 회사에서 으뜸이야. 입사한 이래로 어떻게 지각 한 번이 없나? 사실 저희 아버지가 버스 기사님이시거든요. 아버지 버스 타고 출근하려면 지각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있을 무렵 회사에 경력직 한 명이 이직을 해왔어요. 그때 전 아빠 덕분에 일찍 출근할 수 있어 아침에 제일 먼저 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탕비실 청소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경력직 사원이 저처럼 일찍 출근해서 같이 탕비실 청소를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며칠 지켜보니까 송주임이 항상 탕비실 청소를 도맡아서 하시는 것 같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사실 다들 정규직 직원이시고 계약직 직원은 몇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러자 그 사원은 펄쩍 뛰며 그런 말이 어딨냐고 조금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탕비실은 모두가 쓰는 공간인데 정규직 계약직이 무슨 상관이에요. 송 주임님이 그런 생각하게 만든 회사 분위기가 문제죠. 사실 회사 직원들 모두 친절했지만 제가 탕비실 청소하는 걸 도와주거나 의문을 가진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회사에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정규직 사원이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이었죠. 그날 이후부터 저와 그 사원은 미리 약속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탕비실에서 마주쳤고요. 탕비실에서 서로 조용히 인사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저희만의 일과가 되었답니다. 그 사원과 전 4살 차이가 났는데 회사에 소문이 날 정도로 절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송주임, 그거 알아? 문대리 업무는 안 하고 송주임 뭐 하는지만 보고 있는 거. 이쯤 되면 문대리 좀 받아줘. 젊은 청춘이 좋다는 게 뭐야. 재고 따지지 말고 한번 만나보는 거지. 부장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대리님이 성격이 좋으셔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은근슬쩍 대리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든 정수기를 갈든 제가 힘들어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대리님이 너무 티가 나게 제 주변을 배회하길래 다른 직원 몰래 탕비실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대리님, 오늘 모니터 보신 시간보다 제 뒤통수만 보고 있던 시간이 더 긴 거 아세요?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제 딴은 장난을 친 거였는데 대리님은 몹시 당황해하더니 제게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많이 불쾌했죠?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송주임한테 눈길이 가서 정말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그래도 죄송해요. 그때 대리님이 어찌나 연신 고개까지 숙이며 사과를 하던지 저는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면 무슨 의도셨는데요? 이미 회사에 소문 다 났어요. 대리님이 저만 쫓아다닌다고요. 아, 그게 무슨 의도였냐면 그게요. 그냥 송주임이 자꾸 보고 싶어서요. 미안해요. 그렇게 대리님의 서툰 고백은 제 마음을 움직였고 저희는 곧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남편은 첫인상처럼 순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2년간 연애하면서 사소한 말다툼 한 번 없을 정도로 서로 잘 맞는 편이었죠. 그래서 그런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결혼은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에 앞서 남편과 제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일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호탕하시고 시원시원하시지만 한 번 아니다 싶은 일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사 때 정말 잘해야 돼. 전 평소에 엄마 성격을 알기에 남편보다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좋은 사람인 걸 알지만 부모님이 보시기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 예상처럼 아빠는 남편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시며 반기셨지만 엄만 그저 매서운 눈빛으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살피고 계셨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난 장차 미래의 사위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어. 돈, 직장? 그런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네가 내 딸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둘이 꾸려나갈 인생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뿐이네. 남편은 엄마의 날카로운 질문에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차분하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가은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확신이 들었던 건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겠다는 믿음이었어요. 저는 인생의 동반자란 혼자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가은이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해나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단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잘 보이기 위한 허풍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아빤 박수까지 치며 좋아하셨어요. 우리 예비 사이 말도 잘한다면서요. 엄만 아빠처럼 단박에 남편을 받아들이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내심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동생이 둘이나 있었는데 남편과 동생들의 나이 차가 꽤 있다 보니 큰형, 큰오빠를 대하듯이 잘 따르더군요. 이렇게 무척 긴장했던 저희 식구들과 인사는 무사히 끝이 났고 이젠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날 차례였습니다. 남편은 예비 시모가 정말 재밌는 사람이라며 걱정할 거 하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재밌는 규칙 같은 걸 세우는 걸 좋아하시거든. 예를 들면 오늘은 냉장고 문 10번만 열기, 화장실 문 안 닫고 나온 사람이 치킨 사기, 이런 거 있잖아. 사실 벌칙도 벌금도 다 장난인데 당신이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아마 오늘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커피 쏘기 같은 걸 하실지도 몰라. 남편의 말처럼 예비 시모가 그런 귀여운 장난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재밌는 첫 만남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들어설 때부터 어떤 규칙이 있을까 싶어 신발도 더 가지런히 벗어두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2번, 3번 뒤를 더 돌아봤습니다. 전 괜히 더 긴장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이상하게 들뜨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상상했던 시어머니는 왠지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졌는데 이건 꼭 시모 마음에 들기 게임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송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지. 어려운 자리일 텐데 그래도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구나.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는 것부터 자리에 앉는 것까지 지켜보니까 정말 바르고 예의가 있는 아가씨인 것 같구나. 다행히 예비 시모는 제가 유독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걸 좋게 봐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예비 시모가 정성껏 차려주신 저녁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 제가 조심스럽기도 했고 원래도 밥 먹는 게 느린 편이라 가장 마지막까지 밥 공기를 비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시모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곤 웃으며 말하시더군요. 우리 집에선 밥을 가장 늦게 먹는 사람이 설거지를 한다. 이게 우리 집 규칙이니까 아무리 손님이라도 따라야겠지? 넌 이제 우리 집 식구 될 사람이니까. 아, 네. 어머님, 설거진 제가 할게요. 제가 밥 먹는 게 조금 느린 편이어서요. 예비 시모는 원래부터 그런 규칙이 있었다며 제게 설거지를 시켰고 남편은 약간 당황하면서 시모를 말렸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언제부터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오늘 손님으로 온 건데 설거지를 시킬 수 없죠. 차라리 제가 할게요. 그래.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온 자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키겠어? 그냥 우리가 치우자고. 당신은 며느리 당황하게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남편과 시아버지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절 말리자 시모는 약간 셀쭉한 표정으로 그만두라며 절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내가 언제 진짜 시키겠다고 했어? 그냥 장난으로 말해본 거지. 음, 귀한 손님이 며느님은 거실에 앉아서 과일이나 드시죠. 설거진 제가 할 테니. 저는 시모의 표정을 보자 차라리 10번이라도 제가 설거지를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남편과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끝냈어요. 비록 설거지 사건으로 약간 분위기가 묘해졌지만 그래도 큰 잡음 없이 무사히 자리를 끝마칠 수 있었고 이후에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도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여러 관문을 거쳐 진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그때야 눈에 보이지 않던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우선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뭐든 다 퍼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자동이체 되는 내역 살펴보니까 시댁 관리비까지 당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시부모님 두 분 핸드폰 요금도 당신이 내고 있지? 아, 그게 말이야. 처음에 가입할 때 내가 할인되는 카드가 있었거든. 그때 결제를 내 카드로 해놓고 까먹고 있었네. 그리고 사실 내가 장남이라 생활비를 도와드린다는 명목으로 더 드리는 것도 있었고. 나도 장녀라서 당신 마음 잘 알아. 그런데 이제 결혼도 했고 이렇게 한 푼 두 푼 빠져나가는 돈만 모아도 꽤 큰 돈일 거야. 우리 앞으로 아기도 준비해야 되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이런 건 이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니까 당신 시댁 식구들 OTT 서비스 요금도 다 당신이 내고 있지? 저는 결혼을 한 이상 양가 부모님과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때마다 용돈을 드리고 필요하신 걸 돕는 건 자식된 도리로 기꺼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의 삶에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개입되거나 우리 부부의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지속적인 지원은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했고요. 역시 당신이 현명하다니까. 내가 가족들 일이라면 쉽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당신이 경제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건 어떨까? 내 주변 친구들만 봐도 전부 와이프가 돈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남편은 아예 제게 경제권을 주며 월급 통장까지 내밀더군요. 저희 남편은 결혼 전에도 저만 보고 저만 믿더니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제 말을 제일 먼저 듣고 제 의견을 가장 존중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믿어준 덕분에 저희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더 계획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지만요. 특히 시모는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이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모든 결제를 다 끊으면 어떡하니? 그 돈만 다 합쳐도 매달 50만 원씩은 나갈 텐데 그걸 네 마음대로 다 막아버리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 줄 알아? 네가 뭔데 내 아들 돈 쓰는 걸 감시하니? 내 아들이 벌어서 내 집에 쓰는 건데 왜 네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어머님, 그건 제 마음대로 막은 게 아니고 저희 부부 지출 계획을 세우다가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서 조금 조정한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용돈도 드리고 있잖아요. 필요하신 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꼭 챙길게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이 안 들리는지 그 다음부터 사사건건 마치 제가 남편 돈을 다 뺏어서 제 마음대로 쓴다는 듯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은 정규직에다 벌써 승진해서 과장인데 겨우 계약직 직원인 며느리가 내 아들 통장까지 다 쥐고 있다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요즘은 며느리가 이렇게 남편 위에 올라서는 세상이니?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 집 수입 지출은 다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라고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참도 그러겠다. 태진이가 마누라 눈치 무서워서 뭐 말이나 하겠니? 그 착한 애가 다 너 하자는 대로 맞춰주고 사는 거지. 언젠가 한 번은 명절과 시부의 생일이 며칠 차이를 두고 겹친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는 아무리 며칠 차이가 안 나도 각자 따로 명절과 기념일을 챙겨야 한다고 우기셨어요. 명절하고 생일하고 같니? 원래라면 태진이가 용돈도 따로 식사도 따로 준비해서 어른들 모시고 냈다. 며느리 무서워서 시아버지 생일 파티도 못하는 게 말이 돼? 어머니 말씀은 명절하고 아버님 생신하고 나흘 차인데 그 사이에 온 가족 식사를 두 번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저도 좋아요. 어머님이 시댁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면 저도 명절 과일과 생신 선물 두 번 준비할게요. 시모는 두 번이나 거하게 외식을 할 생각이셨는지 제가 시댁에서 밥을 해주시는 거냐고 묻자 입을 싹 닫으시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시댁의 차가 고장난다든지 집수리가 든다든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때마다 꼭 남편을 슬쩍 불러 따로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태진아, 네 아버지 차 이번에 수리 좀 맡겨야겠다. 전에 네가 준 카드로 결제해도 되지? 며느리한테 굳이 얘기하지 말고. 그거 얼마나 하겠어. 하지만 전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보곤 바로 수상한 카드 내역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전 시댁과의 금전적 경계를 더욱 분명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시모도 제가 전보다 더 단호하게 돈 관리를 하자 이번엔 시누이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아, 바쁘니? 오늘 오랜만에 네 시누하고 나하고 여자 셋이서 점심이나 먹자. 네 시누이가 너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는구나. 시내에 유명한 한우집 알지? 거기로 나오거라. 시누인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일찍 결혼해서 이미 아이가 셋이나 있었어요. 평소에 시모는 시누이와 절 은근슬쩍 비교하곤 했죠. 우리 딸은 삼신할머니한테 예쁨을 받는지 아이도 셋이나 술술 낳고 벌써 애들도 다 키워놨는데 대체 우리 아들 며느린 언제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주려나? 신우도 시모가 아이 문제로 저와 비교하는 걸 알고 괜히 제 앞에서 애들 이야기를 더 꺼내고 아이들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내 자식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애들은 젊은 나이에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건강하고 배우는 게 뭐든 빠른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건강해서 그런가? 언니도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얼른 아이 가질 준비해요. 아이 가지는 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다 하늘에서 뜻이 있으시겠죠. 저희도 아이 가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걸 뭘 노력까지 해요? 저는 애가 너무 잘생겨서 문제인데. 새언니, 몸이 좀 안 좋나?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신우이와 시모가 무려 한우를 사주겠다고 절 불러낸 거죠. 저는 약간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새언니, 많이 먹어요. 가격은 생각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요. 어떻게 등심 좀 추가할까요? 언니 잘 먹는 것 같은데. 신우와 시모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연신 웃으며 비싼 한우를 실컷 주문하더라고요. 저도 덕분에 배 터지게 포식을 했네요. 그러다 식사가 슬슬 끝나갈 무렵 드디어 신우와 시모의 꿍꿍이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아,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나?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새언니는 앉아서 후식 마저 먹고 있어요. 신우인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자리를 떴고 곧이어 시모도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사태 파악을 못하고 한동안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식당 직원이 제가 혼자 앉아 있으니 슬그머니 계산서를 들고 오더라고요. 혹시 계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저희 일행이 계산할 거예요. 잠깐 화장실 갔거든요. 네? 화장실이요? 방금 화장실 청소했는데 아무도 없던데요. 같이 계시던 여사님도 아까 진작에 밖으로 나가셨는데 연락 한번 해보시겠어요? 놀랍게도 신우이와 시모는 절 골탕 먹이려고 저만 남겨두고 이른바 먹튀를 한 거였어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웃고 말았네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구나 싶어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태를 알고 두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저를 약올리듯이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계산을 하고 나왔더니 그제야 신우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더라고요. 언니, 일을 어쩌죠? 저랑 엄마 둘 다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왔어요. 이자 일이 해결돼서 연락 남겨요. 언니도 집에 잘 갔죠?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기가 막히고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전 애써 웃으며 덕분에 맛있는 고기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답장을 보냈답니다. 물론 속으론 언젠가 이 일을 꼭 되갚아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직접 불러내면 두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남편을 슬쩍 이용해 보기로 했죠. 여보, 내가 저번에 아는 언니 일 좀 도와줬는데 고맙다고 랍스터 식당 식사권을 준 거 있지? 어머님이 랍스터 좋아하시잖아.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불러서 외식이나 할까? 정말? 그거 좋지.
근데 나도 아버지도 다음 주말에 선산에 갈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머니 모시고 동생이랑 다녀오는 거 어때? 다 같이 가면 좋은데. 아, 아쉽다. 그러면 당신이 어머니께 연락 좀 드려볼래? 당신 못 온다는 소린 하지 말고 나도 서프라이즈로 여자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단 말이야. 남편은 제 부탁에 아무 의심 없이 시모와 신우에게 랍스터를 사주겠다고 불러냈고 두 사람은 순순히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저 혼자 앉아 있는 걸 보던 두 사람 표정이 얼마나 당황한 얼굴이던지 지금 생각해도 그 얼굴이 선하답니다. 아니, 태진이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있는 거야? 화장실 간 거지? 어머님 어떡하죠? 그이가 아버님이랑 같이 선산에 가야 한다고 급하게 내려갔어요. 아버님께 못 들으셨나 봐요. 그러지 말고 여기 앉으세요. 오늘 여자 셋이 아주 배 터지게 랍스터 먹어봐요. 시모와 시누인 연신 눈빛을 주고받으며 혹시라도 제가 도망갈까봐 아예 절 구석 자리에 몰아넣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밥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모르게 숨막히는 식사가 끝나고 제가 먼저 나서서 계산서를 들고 일어서자 두 사람은 그제야 안심하는 기색이더군요. 어머님 아가씨, 오늘은 제가 사기로 했으니까 저만 믿으세요. 여기 다 해서 얼마죠? 저는 계산대에 가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난처한 목소리로 어머님을 쳐다보았어요. 어머님, 일을 어쩌죠? 저 여기 식사권이 있어서 온 건데 식사권을 놓고 온 것 같아요. 뭐야? 잘 좀 찾아봐. 아니면 너 신용카드 없어? 현금도? 네. 식사권만 들고 온 거라 지갑도 안 가져왔거든요. 일을 어쩌죠? 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두 사람에게 SOS를 보냈고 두 사람은 계속 화를 내며 제게 잘 찾아보라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제 주머니를 털어봐도 10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질 않았거든요. 결국 그 자리의 계산은 시모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모는 그날 제게 밥을 사준 게 몹시 억울했는지 며칠 동안 앓기까지 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분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 밥이 안 넘어가. 태진아, 네 마누라가 그렇게 무서운 여자야. 날 아주 대놓고 벗겨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나간 거래요. 들어보니까 저번엔 그 사람이 한우 사드렸다면서요? 이번엔 그냥 어머니가 며느리 맛있는 거 사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당신도 그만 좀 해. 며느리 밥 한 끼 사준 게 그렇게 억울해? 남들이 들으면 속 좁은 시모라고 욕해. 그러니까 그만하고 일어나. 하지만 시모의 예상대로 시부와 남편이 시모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시모는 이번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에 무슨 일만 있으면 제게 벌금을 내라고 성화였어요. 이해, 너 지금 음식 남긴 거니? 내가 이 식사를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했는데 밥을 남겨? 안 되겠다. 오늘부터 음식 남기면 벌금 10만 원이다. 너 10만 원 내고 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칙과 벌금을 들먹이며 틈나는 대로 제게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군요. 너, 내가 오라고 한 시간이 몇인데 이제서야 오는 거야? 명절날 어른들 다 기다리게 할 셈이야? 너 오늘 벌금도 10만 원이다. 당장 내놓거라. 저희 집 앞에 다 왔는데 어머님이 술 좀 사오라고 하셔서 차 돌려서 다녀온 거잖아요. 그런데 벌금을 내라고요? 알겠어요. 여보, 그러면 당신이 어머니 10만 원 드려.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내 아들 주머니를 터는 거니? 네가 늦었으면 네가 줘야지. 왜 내 아들 돈을 뺏어? 남편의 시모가 또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자 얼른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시모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시모는 씩씩거리며 화를 내면서도 돈을 다시 돌려주진 않더라고요. 시모는 이후로도 시도 때도 없이 벌금 타령을 해댔습니다. 이해, 너 내가 우유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커피에 우유 탔니? 너 이거 일부러 이런 거지? 벌금 20만 원이야, 20만 원. 아주 그냥 시어머니 골로 보내려고?
어머님 아까 드신 팥빙수 우유 얼음으로 만든 거였는데요. 멀쩡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바로 병원 가시겠어요? 하지만 저도 번번이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유치한 기싸움을 이어가던 어느 날,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필 전 독감에 걸려 몇 날 며칠을 몸져 누워 있었어요. 이상하게 날이 따뜻한데도 계속 고열이 나고 배도 아프고 식은땀까지 줄줄 흐르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 약을 먹었는데도 영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때 하필 남편도 친한 친구 아버님이 상을 당하셔서 며칠 동안 빈소에 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 둘 다 시댁에 안 가면 어머님이 많이 서운해하실 텐데 어쩌지? 나라도 약 먹고 시댁에 다녀올까? 아니야. 당신 몸도 많이 안 좋은데 가긴 어딜 가. 내가 부모님께 말씀 잘 드릴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푹 쉬고 있어. 처가에도 내가 사정 말씀드리고 대신 선물 보냈어. 비록 저희 둘 다 갑작스런 사정으로 시댁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의껏 용돈도 보내드리고 남편이 전화로 미리 연락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노발대발하시며 저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셨더라고요. 너 솔직히 말해. 네가 태진이 집에 오면 돈 쓸까봐 못 오게 막는 거지? 우리 앤 이런 날 집에 안 올 애가 아닌데 유독 너랑 결혼하고 나서 집에 못 오는 날이 많잖니? 안 되겠다. 너 이번엔 벌금 500만 원 내야겠어. 부모 자식 간의 이간질하는 며느리를 내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시모는 버럭 화를 내며 500만 원을 당장 보내라며 친필로 청구서까지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시모에게 항변하며 할수록 시모는 더더욱 크게 화를 내며 막말을 퍼부었고요. 네가 우리 아들 휘어잡고 사니까 시댁이 아주 우습지? 우리 아들을 꼭두가시처럼 부리니까 좋아?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다만 왜 너한테 애가 안 들어서는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신부를 고약하게 쓰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야. 너 인생 똑바로 살아. 그리고 당장 500만 원 입금하고 아니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치모는 이뿐 아니라 제가 그동안 중간에서 용돈을 빼돌린 것 같다는 둥, 시댁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사기를 쳤다는 둥, 온갖 억측을 사실인 양 쏟아냈어요. 네가 중간에서 용돈 빼돌린 거 다 알고 있어. 혜진이가 성격이 좋아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설마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가족들한테 쓰는 돈을 줄인 줄 알아? 다 네 눈치 보느라 그런 거야.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태진이한테까지 사기를 쳐? 너 우리 아들 인생 망칠 생각이면 당장 그만둬. 그동안은 남편이 워낙 효자라서 결혼 전에 시댁 생활비며 용돈이며 가리지 않고 도와줬고 결혼 후라고 해서 그 모든 걸 완전히 끊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마치 제가 남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제 마음대로 통제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나 형편은 비슷한데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게 용돈을 주면 줬지 절대 금전적으로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으셨거든요. 시모의 막말처럼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병원에도 계속 다니고 있었고 아파트 대출금까지 많아서 제가 빼돌리고 싶어도 빼돌릴 여윳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시모와 전 큰 싸움까지 벌이고 말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아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시면서 어떻게 아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꺼내실 수가 있어요? 벌금 500만 원을 내라고요? 제가 왜요? 막말은 어머님이 하셨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벌금을 내요? 너 지금 나한테 목소리 높이고 대드는 것도 벌금감이야. 벌금 50만 원 추가로 보내. 저는 더는 시모와 말이 통하지 않아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복통이 몰려와 결국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가기까지 했어요. 그때까지 친구 어머님 장례식장에 있던 남편도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왔고 저희 엄마도 제 전화에 놀라 한 걸음에 병원으로 뛰어오셨죠. 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그동안 병원 한 번 안 갈 정도로 건강하던 애가 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까지 실려온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엄마, 그게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아유, 답답해.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혹시 어디가 크게 아픈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그게 저 임신이래요. 저 드디어 아이 가졌대요, 엄마. 제가 그 무렵 배가 아팠던 것도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자꾸 식은땀이 난 것도 사실은 아이가 생겨서 그런 것이었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저희 부부도 엄마도 모두 크게 기뻐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아유, 장한 내 딸. 정말 장하다, 장해. 그래, 첫애 땐 아이 들어선 것도 잘 모를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알아채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마음고생 많았지? 문서방도 내심 고민이 많았을 거야. 그래도 이제 진짜 엄마 아빠가 된 거니 정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집사람이 몸고생 마음고생이 많았죠 뭐. 이 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둔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더더 잘할게. 정말 고마워. 고맙다, 우리 아기. 이 아빠가 잘할게. 하지만 아기 천사가 저희를 찾아온 걸 기뻐하는 것도 잠시 시댁에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까지도 시모는 문자로 계속 당장 500만 원을 보내라며 재촉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만 어서 시댁에도 전화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전화기를 손에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네요. 전화 안 드리고 뭐 하고 있어? 사돈도 얼마나 아이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아마 소식 들으시면 나보다 더 좋아하실 거다. 엄마, 사실 그게요. 이거 문자 좀 보세요. 당신도 어머님이 나한테 문자 보내신 것 좀 봐. 전 하는 수 없이 시모가 제게 협박을 하며 당장 벌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연이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간 있었던 일들도 함께 설명했고요. 남편은 문자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고 엄만 금세 얼굴이 붉어지더니 분노를 숨기지 못하셨어요. 엄만 당장 제 핸드폰을 뺏어서 시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나? 아, 돈 보내라고 했더니 왜 또 전화야? 이제야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도 난 꼭 500만 원 받아야겠으니까 어서 돈이나 보내. 돈 보내는 것 보고 널 용서할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사부인, 나입니다. 나 가은이 엄마예요. 제가 듣자 하니 사부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대신 전화 걸었습니다. 우리 딸 지금 병원에 실려왔는데 왜 구급차까지 타고 응급실에 왔는지 알기나 하세요? 시모는 저희 엄마가 직접 전화를 건 것과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에 약간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엄만 기세를 잃지 않고 계속 시모를 몰아붙이셨죠. 우리 딸 임신했답니다. 사부인께서 그렇게나 기다리던 손주 말이에요. 사부인 손주를 가진 며느리한테 지금 무슨 막말을 하시는 겁니까? 내 딸한테 벌금 500만 원을 내라고요? 아, 대체 왜요? 내 딸한테 그딴 말도 안 되는 벌금을 낼 잘못이 있다면 난 사부인 아들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물리겠어요. 내 딸 마음고생 시키고 들어도 되지 않을 막말까지 듣게 만든 잘못이 있으니까요. 저 사부인 진정 좀 하시고요. 일단 전 새아가가 임신을 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예절 교육을 해주려는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아, 시어머니가 돼서 그런 말도 못해요?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저도 그러면 사위한테 예절이 뭔지 직접 가르치겠습니다. 수업료는 1,000만 원인 줄 아세요? 전 오랜만에 동네를 호령하던 엄마의 젊을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시모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더니 옆에 있던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자네,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 내 딸이 시댁에 못해준 게 뭐가 있나? 자네도 자네 어머니 성미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중간에서 뭘 제대로 조율한 게 있긴 하냐고. 결국엔 내 딸은 물론 뱃속의 아이까지 큰 상처를 받았지 않나.
나도 이번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 자네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게. 내 통장으로 1,000만 원 입금해. 그래야 나도 자네를 다시 믿고 이 일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전엔 나도 우리 딸도 만날 생각 말게. 엄만 이번 일로 제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로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며 남편에게 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절 친정으로 데려가셨어요. 남편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친정으로 찾아와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사죄를 드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가은아, 내가 그동안 잘못이 많았어. 당신한테 경제권을 넘겼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당신의 갈등을 내심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 둘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때문이었는데 말이야. 나도 모르게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나 봐. 정말 미안해.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당장 차를 팔아서 1,000만 원 마련해 오겠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장인어른 장모님께 제 진심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무릎을 꿇고 앉아 저와 부모님 앞에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만 눈물이 났어요. 아빤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남편을 일으켜 세웠고요. 아, 이 사람아, 왜 이러고 있어? 자넨 우리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어서 가은이한테 달려가서 안아주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야. 설마 자네 장모가 정말 돈을 받고 싶어서 그랬겠는가? 앞으로 아이도 데리고 다녀야 할 아빠가 차를 팔긴 왜 팔아? 저희 엄마도 남편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어서 일어나 밥이나 먹고 가라며 남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부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새아가, 나다. 내가 태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다 들었다. 내가 정말 얼굴 들고 다닐 면목이었구나. 네 시애미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며느리 앞에서 집안 망신을 다 시켰더구나. 아마 긴 세월 아들에게 의지하고 살다가 결혼하고 독립을 시키니까 마음이 많이 허전했던 모양이야. 그걸 며느리 너한테 화풀이를 해댄 거지. 정말 미안하구나. 너한테 네 시어머니를 이해해달란 소리는 안 하겠다. 내가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났으니 시아버지 날 욕해다오. 그리고 아이 가진 거 정말 축하한다. 축하만 받아도 모자랄 시간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시부는 진심을 다해 그동안 본인이 집안 식구들에게 무심했던 거, 그리고 시모를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하셨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모에게도 크게 화를 내시고 지금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며 투명 인간처럼 대하고 계시다네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전 앞으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난 돈 많은 부모는 되지 못해도 언제나 당당하고 아이에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도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설령 우리를 흔드는 게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될지라도 우린 최우선으로 이 아이를 지키고 책임져야 하는 부모잖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면 나부터가 먼저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겠지. 고마워. 나한테 그런 생각을 일깨워줘서. 저는 비록 시모와 큰 갈등을 겪긴 했지만 이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앞으로 저 또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러 지금 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양가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시부가 저희 아들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주말마다 저와 아이에게 맛있는 걸 사주시겠다고 집까지 찾아오세요. 아이고, 우리 손주, 이 할아버지 왔다고 여기까지 나와 있었어?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닭백숙 먹으러 가는 거 어떠냐? 근처 계곡에 경치 좋고 음식 맛있는 백숙집이 있다는구나. 저는 저희 시부가
이렇게 다정하신 분인 걸 이제 알았다니까요. 손주에게도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할아버지시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저희 시모는 현재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하시고 미안하다며 100번 사과를 하시는 중이긴 합니다. 예, 어머마, 네 시아버지가 난 쏙 빼놓고 매번 혼자 손줄 보러 간다니까. 너 아직 마음이 덜 풀린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우리 손주 한 번만 안아봤으면 손이 없을 것 같구나. 혹시 너 아이 보기 힘들거나 집안일 하기 힘들면 언제든지 나 불러라. 전 처음엔 도저히 마음이 풀리지 않아 그런 시모를 아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은 완전히 무시까지 못하고 시모가 제게 해주고 싶다는 걸 마음껏 하시게 내버려 두고 있어요. 어머마, 혹시 먹고 싶은 건 없어? 네 남편 먹고 싶다는 거 말고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당장이라도 음식해서 갈 테니까. 어머니 그러면요. 저 냉면이 먹고 싶은데 냉면 해주실래요? 시장에서 파는 거 말고요. 동치미 국물로 집에서 직접 만든 냉면이요. 냉면? 고작 먹고 싶은 게 냉면이야? 아유, 알겠다. 내가 당장 만두까지 해서 집으로 들고 가마. 넌 더운데 나오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해서 가마. 이것도 다 시모가 제게 해주고 싶다는 걸 받아주고 있는 거니까 저 너무 나쁜 며느리는 아니겠죠? 저희 엄만 그래도 손주를 보여주는 것 가지고는 절대 흥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이를 무기 삼아 쓰는 건 너에게도 아이에게도 결국 상처로 남는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모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거든. 너랑 네 시모 둘 사이 문제로 남겨도 어른들 일은 어른들 선에서 끝내는 게 맞아. 저도 저희 아이는 어른들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시부모님이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제 아이는 사랑만 듬뿍 받고 자라야 할 존재니까요. 여러분께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라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시댁식과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며 제가 깨달은 건 하나랍니다. 그건 바로 어떤 관계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삶에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고 내 권리를 찾는 걸 주저해서도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한 희생을 요구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제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날 지키는 일이 곧 가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도 제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저는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전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당하게 제 자리를 지켜갈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